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다른 얘기들은 워낙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제 영상 찾아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테슬라가 1200불 같다, 뭐 이런 얘기나 2분기에 9만 대를 인도했다, 이런 얘기들은 어디선가 다 뉴스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최근 말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못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공부는 이번을 통해서 3회차째가 되겠네요. 제 유튜브가 워낙 많은 분들이 빠르게 찾아주고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9to6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입장에서 투자의 생각들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얘기 드리는 건 오토파일럿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3D 레이블링에 대한 소식입니다. 2D에서 3D로의 변화라면, 그러니까 길이 축을 포함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스택이 쌓일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독학하는 시기에 이거를 잠깐이나마 짚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3D 레이블링은 Next Big Thing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8대의 카메라로 그 씬을 읽으면서 통과를 할 때 길을 페인팅한 다음에, 그러니까 3D로 동시에 레이블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레이블링 효율과 정확도에 있어서 3배의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머스크도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했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것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3D 레이블링을 통해서 테슬라는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리버스 서먼 같은 기능도 제시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발전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소프트웨어 1.0 다음 3.0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가 아닌 코딩 분야에서. 이거는 저번 영상과 테슬라와 웨이모의 분석에서도 계속 제가 공부 중인 분야이고요. 머스크는 이런 그 3D 레이블링을 통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스택 상태에 있어서 많은 기능들이 한 번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마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너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에 대한 문제만 거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3분기나 4분기쯤에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 큰 발전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많이 언급이 없고, 그래서 미국 자료를 주로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해당 3D 레이블링 기능을 개선시킴에 따라서 하드웨어 3.0을 장착한 차량에서 비전 기능을 크게 개선했고, 이제 신호등과 쓰레기통, 도로 표시 등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3D 레이블링은 오토파일럿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거고요. 이것으로 하여금 테슬라가 골목길 주행과 신호등, 스탑 사인 등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1대1 크기의 사람 모형이 있었다면 이 사진과 실제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뎁스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3D면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3D로 한다는 뜻이겠죠. 5G와 6G 시대가 되어야 자율주행이 완전히 올 거라는 거는 결국엔 프레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km/h당 4프레임의 딜레이가 생길 경우에 3m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 4프레임만 딜레이가 생겨도 내가 3m 동안에 블랙박스가 생기는 겁니다. 3m 동안은 그냥 컨트롤 바깥인 거죠. 이 분야에서 테슬라가 강한 이유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자사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를 탑재한 30만 대 이상의 차,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탑재한 40만 대 이상의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떤 기업들도 1000대만큼이라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 내 어떤 경쟁사보다도 200배 많은 센서와 컴퓨터, 드라이버를 가진 기업이 테슬라라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이런 디벨로핑 모델을 구축한 일론 머스크에게는 어쩌면 처음부터 라이다 센서는 가격 측면에서 미친 짓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몇백만 대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계속해서 롱테일 데이터셋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장점으로 꼽는 것은 테슬라는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서 희귀한 일들이 차량에서 벌어질 경우 그것을 캡처하여 데이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6개만 나오지만 8개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이 이 사람을 인지를 못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나는 주행권을 내가 빼앗아서 이것을 스탑시켰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가 다시 라벨링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한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서는 내가 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면에서 혹은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차, 뭔가 각자 반대에 있는 카메라에서는 이것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상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럴 경우에도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겠죠. 필라 카메라와 피시아이 카메라에서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도 업로드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더 예를 들자면 도로상에 곰이나 코뿔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트랙터와 굴착기 같은 희귀한 자동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클립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로드한 다음 수동으로 레이블링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이런 레이블링 과정에 있어서 경쟁사보다 200배 더 많은 노동자를 가질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엄청난 롱테일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여기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이 99.999%의 아주 희귀한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의 척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희귀한 일들이 도로에는 흘러넘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응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희귀한 확률로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가 작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로 볼 때 테슬라는 200배나 더 나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현장감 있게요. 테슬라는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꾸불꾸불한 도로를 달릴 때 이에 대해서 드라이버가 사용했던 스티어링 정보가 있겠죠.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로나 이 노면에 대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를 레이블링이나 주석을 다는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뉴럴 네트워크가 감지 못한 장애물을 드라이버가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을 다시 드라이버가 가져왔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테슬라는 항상 기록하고 물체가 공간을 방해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데이터는 자연스럽게도 더 빠르게 리인포스 되겠죠. 테슬라의 딥러닝은 외부의 레이블링을 통한 강화와 차량 내부의 하드웨어를 통한 자체적인 실시간 프레딕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점점 더 외부의 영향보다 내부적으로 코딩되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이 저번 화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1.0과 2.0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롱테일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예외사항을 없애주는 만큼 차량 내의 예측이 실시간으로 실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하거나 보다 낮은 확률의 동작에 대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게 과거의 행동 몇 초를 보여주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몇 초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행동에 따른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꾸불꾸불한 산악도로를 가고 있다고 쳤을 때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테슬라는 오른쪽에 어떤 도로가 나타날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정도만큼이 계속 왔으므로 오른쪽도 대충 어느 정도 각도로 프레딕션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각도로 도로가 틀어져 있을 것이다. 여기를 왔을 때는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각도로 틀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측하는 능력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드웨어의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하드웨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드웨어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하드웨어에 비해서 20배의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이 하드웨어 성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100% 쓰는 건 아니라는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km에서 4프레임의 딜레이가 생기면 3m의 블랙박스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모든 이런 프레임의 리밋에 있어서 테슬라의 하드웨어 기술이 이만큼 그 룸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레프트와 미디엄, 라이트 이런 식으로 앞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각각 2D 레이블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D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보이는 정보와 오른쪽에서 보이는 정보나 이 물체상의 오브젝트 엣지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각자 나뉘어서 이 정보들이 구분되어 왔는데 이것이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요. 6개의 카메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레인을 따고
오브젝트를 따고 길에 엣지를 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안드레 카파시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3D 레이블링을 통해서는 깊이값의 축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입체 공간에서도 오브젝트를 직접 인지하는 속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고도의 작업이 필요한 리버스 서먼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팔면으로 8개의 카메라로 보면서 이 차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보일 거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이런 부분이 보일 거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그냥 3D로 보이면 이 차 전체를 보고 내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지시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프레딕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로써 하여금 로보택시로 가는 길이 더 빠르게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스 서머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분이 예시를 달아주셨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서 주차하는 거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카메라별 태스크나 카메라 간의 교차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각각의 이 큰 백본 프론트 라인에 있는 오브젝트나 트래픽 라이트 마킹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결국에 교차시킴으로써 뎁스를 얻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레이아웃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띄우는 과정 뭐 이런 것이 거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3D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3배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굉장한 비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공부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배운 내용들을 조금씩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클린 에너지의 상징이라고 보이는 테슬라가 화석연료의 상징이던 엑슨모빌의 시총을 넘긴 것입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헤드라인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월쯤에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을 넘겨서 자동차 업계 중에 2위를 차지했었고 3월쯤에는 보잉 컴퍼니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산업회사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도요타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장 강력했던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의 시총을 넘었네요. 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지만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자 테크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얘기를 몇 가지 드릴까 싶은데 이런 시점에서 한번 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길은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나는 과감한 결단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왈 맹자왈이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태나 PMI 지수 등을 얘기하며 점점 악재에는 무뎌지고 호재에만 반응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정된 폭락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 불가능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승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을 때 그 순간 이 프레딕션을 깨는 과정에서 강하게 꺾이는 것이 하락장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는 모두가 인플레를 걱정했고 미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우려한 나머지 2006년 6월에 기준금리를 5.25포인트로 인상했습니다. 그 후 폭락이 시작되었죠. 폭락장이 시작될 무렵 심지어 가장 폭락장의 앞부분에 있었던 그 와중까지도 홍콩 주식시장이 아작나는 그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후 바로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디플레 방향의 프레셔가 오고 우리는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드릴 수 있는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호재에만 반응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때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영상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참고로 셀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다만 홀드해서 지금은 사실상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상당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셔라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마켓 타이밍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정된 폭락은 없고 모든 것이 상승할 거라고 시작할 때 그것이 꺾이면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